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네드의 원종현 대표입니다. 오늘 사실 설비 기술인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발표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3년까지 이 설비 포럼에 LH에서 주관하는 이런 뭐 오리사옥에서 주관했던 설비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 설비 포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참석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건축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은 설비 기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하고 다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매번 설비 포럼에 이런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것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런 설비 기술인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료가 가장 좀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 국내 정책 방향서부터 시작해서 이 설비 기술인들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이나 이런 관련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제언에 대한 것들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정책 방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BAU 대비 뭐 37.8%에 대한 상대적인 이 감축량에 대한 것들, 그거를 최근 문재인 정부 때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2018년 절대량가에 대한 기준치를 기준으로 이 전체적인 5억 3천만 톤을 뭐 4억 3천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노력이 있고요. 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5,200만 톤에서 3,500만 톤으로 거의 1,700만 톤을 감축하는 그런 양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들을 감을 좀 쉽게 잡으려면 제가 그동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 많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만들려면 그 한 세대당 탄소 배출 저감량이 1톤 정도 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1톤 정도 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700만 톤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이다. 그래서 뭐 쉽게 저는 강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메이저 건설사 한 개의 건설사가 1년에 한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를 분양을 한다라고 쳤을 때 10대 건설사가 힘을 합쳐서 제로에너지 5등급에 대한 공동주택을 올해서부터 보급을 하더라도 실제 저 퍼센테이지에 대한 숫자는 32.8%저 숫자가 2030년까지 10대 건설사가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의무적으로 보급을 하더라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좀 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고등급에 대한 전략과 설비 기술인에 대한 노력들의 여하에 따라서 탄소 배출 저감량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연도별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이게 룰렛 방식에 의해서 2030년도에 정권을 잡은 분들이 이거를 모든 거를 다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도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건물 부분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지만 건물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더 액티비티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공공서부터 의무화가 되고 있고 민간은 5등급 수준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방안의 그런 전목이 있고요. 또 내년서부터는 공공의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에 관련된 이런 용도 시설의 17가지의 용도 구준에서는 실제 제로에너지를 4등급까지 이제 향상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로드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제로에너지에 대한 등급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용도에 대한 것들도 더 확대
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녹색 건축 한마당에서 이러한 발표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녹색 건축 기본법에 관련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 내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민간 부분의 제로에너지의 보급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활성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요한 이런 정책 방향이 실천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활용 에너지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을 건물 에너지 시스템에 얼마만큼 우리가 도입해서 적용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이 3차 녹색 건축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왜 내놨냐면요. 사실 지자체에는 이렇게 친환경이나 녹색 건축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의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전기간행물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이 각 지역에 우리 국내에 내놓으라는 이런 지역 자체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실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패시브도 잘하고 액티브도 잘해야 되는데, 또 정해진 공급 비율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더 설치해야 되는 이런 비합리적인, 비경제적인 이런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맞는 공급 비율도 있지만, 제로에너지를 달성하면 그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설 조항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패시브나 설비 기술인들이 이런 액티브 설계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공사비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실질적인 예를 보면, 서울에 우리가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로에너지 5등급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10.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잘 설계를 하고 패시브나 액티브를 더 다이나믹하게 하면 실제 공급 비율은 5% 이내에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되는 신재생에너지의 10.5%가 아니라 5%만 하면 제로에너지를 달성하게 되고, 그 제로에너지 달성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큰 지자체 중에 하나이다. 이런 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민간 부분에 제로에너지를 달성하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 20년 정도 친환경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모토가 설비 쪽의 전공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무한정 많이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립률을 평가받는 방식이 많이 도입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제로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률 뿐만 아니라 1차 에너지 소유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여기 계시는 설비 기술인에 대한 노력이 곧 반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준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뭐 경상남도, 고양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법적인 수준에서 친환경 합시다라고 하면
아, 저 돈 들어가는 분야 왔네 라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저하게 설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2, 30억까지 더 줄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건설 시장에서 이 제로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 저희가 예전에 제로에너지 조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목표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치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로에너지 조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서울시에서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과장님께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또 설명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핵심인 서울시가 이 지열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실은 이런 태양광이나 같은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 실제 연료전지는 환평 대상이 되는 천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너무 많이 보급이 되고 너무 많이 보급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실태 조사를 해보니 거의 95%가 사용 중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실천을 아무래도 서울시가 먼저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자료는 공동주택의 설비 기술 요소에 대한 이런 전략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2018년서부터 LH의 주택기술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최문철 처장님 계시지만 설비처, 그 다음에 전기처, 다시 주택기술처, 이렇게 5년 동안 이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지침을 만드는 연구 용역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 산업부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인 열 수요에 대한 것들이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전화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좀 중요했었고요. 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당장 시급한 제로에너지 보급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총 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LH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에 대한 것들을 성립을 해서 이 많은 부분에 대한 층수와 다양한 세대수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가장 표준이 되는 이런 공동주택의 타입을 결정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고, 앞으로 고등급이 갔을 때는 설비 기술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세분화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에코투에 반영되는 이런 기상 데이터에 대한 조건도 132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나라지만 이렇게 기후 조건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조건이 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화를 세분화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로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키워드는 부하의 용도별 특성에 맞춰서 설비 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이미 개별 난방 지역이 있고 지역 난방 지역이 있고 또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라고 하는 이런 기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일사량에 대한 데이터도 다 틀리고요. 지연료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다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이 같은 중부 1지역이어도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편일화했던 단일화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코투 분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 2만 하더라도 서울이 표준값이지만 이 표준값에서 인천 광화와 경북 영천에는 이렇게 많은 1차 에너지 소유량에 대한 값이 같은 조건을 넣더라도 이 기후 조건에서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도 광주를 대표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대한 분포도도 오히려 이쪽 최고 낮은, 저보고 사실은 공동주택을 만약에 시행을 하라고 하면 제로에너지가 가장 쉬운 지역이 아무래도 부산이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갖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용도의 부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는 우리가 설비 시스템을 너무 단일화, 획일화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것들, 다변화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민감하게 적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코투 프로그램은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에코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고 또 기술 개발에 저해도 많이 된다라는 게 이 에코투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사실은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고 뭐 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동적 에너지 해석을 하고 또 트랜시스로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맨 처음에 이 에코투를 접했을 때는 이 참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지만 이거를 저는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화하고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한계성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정책 제언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에코투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기술 요소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요소들이 있고, 특히나 저희가 주택 설비처랑 예전에 지금의 시설처이지만 지금 예전에 설비처랑 같이 했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용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각각에 대한 민감도 우선순위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식으로 정리했고, 사실 설비기술처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10만 번에서 한 15만 번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설비 기술에 대한 것들은 뭐가 우선순위가 먼저일 것인가를 우리가 비용 효율을 고려해서 분석도 해봤던 사례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개별 난방 단지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냉방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보일러 효율이 가장 큰 1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열 교환기에 대한 팬 동력, 그 다음에 냉방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방에서의 보일러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냉방에 대한 COP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역 난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 난방에 대한 배관 구간에 대한 길이, 그 다음에 냉방에 대한 것들을 포함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COP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선순위에 1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역 난방의 급탄과 지열을 썼을 때에는 당연히 지열에 대한 것들이 개별 난방 단지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역 난방에 공급되는 이런 집단 에너지 사업처의 이런 단지를 겨냥할 것이 아니라 지열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개별 난방 단지에서 이런 공기식 히트펌프와 어떻게 연계해서 이 지열에 대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별 난방에서의 연료전지를 도입했을 때의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최근에 뭐 이슈화가 되고 있는 PVT에 대한 적용까지도 에코투에서 어느 정도는 다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도권에 있는 설비 기술을 에코투에 먼저 반영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설비처에서 과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평이하게 물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것들은 그냥 태양광을 많이 깔면 깔수록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기술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 설비 기술에 대한 것들을 잘 적용하면 이렇게 등급을 하나씩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설비 기술에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지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설비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런 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LH뿐만 아니라 최근에 SH공사 또 GH 그다음에 우리 최성우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한국에너지공단과 국토부랑 같이 연계해서 제로에너지 5등급과 4등급, 3등급까지의 설계 가이드라인, 설계 지침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엊그저께 GH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했던 내용이었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제로에너지 5등급을 만들 때 기준으로 보면 가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지만 향후에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에너지 5등급의 설계 기준을 만들려면 적어도 제로에너지 4등급과 3등급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나가지는 거를 예측하면서 5등급의 설계 지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개별 난방 단지와 지역 난방 단지가 있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이런 주택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체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전기도 들어오고요. 일반용 전기도 들어오고 승강기 산업용 전기도 들어오고 가로등 전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가 요금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열이라고 하는 좋은 에너지의 설비 시스템을 적용해도 오히려 비용이 에너지는 줄지만 비용적으로 과금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는 어떤 방식을 먼저 도입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지역난방 단지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잘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로에너지 5등급의 설계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절감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한국에너지공단이랑 국토부랑 제로에너지 5등급의 민간의 수준을 만들 때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료비적인 측면에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갈지 사실은 여기에 뭐 사실 우리 오양균 상무님도 계시고 뭐 건설사에 이렇게 다양한 이 계층에 계신 이 실질적인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연구 목적에서의 그런 공사비와 실제 실행을 했을 때의 공사비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역 난방과 개별 난방 이렇게 재료비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공사비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예전에 제가 제로에너지 5등급을 하려면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교수님께서 세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갭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5등급까지는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서울시를 겨냥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시는 오히려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사비도 줄여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제로에너지의 이런 조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서울시는 건축 완화의 기준이 11%가 5등급인데요.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연구 당시 진행했을 때 한 3%에서 5%면 충분하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도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이런 건축물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5등급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주제와 맞진 않지만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선 5등급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점유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고층화가 되면 이런 점유 면적은 n분의 1, 층수의 n분의 1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상했을 때 한 25층까지는 제로에너지 5등급은 쉽게 달성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다른 설비 시스템에 대한 도입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기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고등급이 되는 것들에 대한 추진 방향성에 있어서 지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용도 특성이나 부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분화된 설계 지침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SH공사랑 진행했던 사항들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제가 책에 인쇄본에는 이렇게 미인쇄된 그런 제시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에 관련된 사항들의 결과물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안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오픈하지 못한다라는 거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로에너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고층 건축물을 갈수록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5등급에 대한 설계 지침을 만들 때 왜 4등급이나 3등급에 대한 설계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층화가 될수록 5등급의 설계 지침으로는 5등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일수록 5등급을 만들려면 4등급의 설계 지침을 조기 도입해야 되고 3등급의 설계 지침을 조기 도입해야지만 5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것들을 찾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요즘에는 굉장히 서울시만 하더라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5등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을 우리가 제로에너지 3등급의 설계 지침을 갖다 써야지만 제로에너지 5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의 ZTB 관련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 기준입니다. 사실 요 내용은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같이 저희 회사랑 같이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적인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은 내년서부터 이제는 민간의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에너지 소유량은 120에서 100으로 상향하겠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러한 패시브적인 것들을 놔두고 액티브에 대한 것들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설치해서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설사에 대한 민감한 이런 재료비 상승,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것들에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현재 수준이다. 그런 수준이 발표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단열 기준과 패시브적으로는 변경된 사항이 없지만 실제 액티브 설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변경이 됐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자립률이 한 20%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1에서 한 13%의 에너지 자립률을 타겟팅으로 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수준이 100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0% 수준, 70%의 수준으로 민간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이런 법적인 사항들만 지키더라도 인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주의 이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과 이런 제로에너지 5등급을 받는데 다양한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저희는 5등급 인증을 받을 때 이런 고층물 건축물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런 제로에너지 패시브 설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강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옥상의 태양광에 대한 밀도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의 비주거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핫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간의 ZEB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보면 EPI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인허가 행위를 할 때에는 6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인허가를 득하는,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에는 74점을 받아야지만 인허가를 득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PI를 기존에 65점인데 우리가 너무 건축하시는 분, 또 설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보다는 점수 맞추기에 너무 급급해서 65점만 넘기는 그런 방식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PI 점수가 높더라도 그 건축물이 결코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토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에너지공단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현재 있는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ZEB 수준의 민간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EPI의 다양한 이런 기술 요소 항목들이 이미 제로에너지 인증에 육박하는 에코투 평가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내 정책 방향 자체가 민간은 1차 에너지 소유량의 비주거를 200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저희가 나름대로 한 1384건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1차 에너지 소유량이 목표치에 다가오더라고요. 200 수준 미만으로 다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수준을 앞으로 ZEB 5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잡고 있는 수준은 200의 수준을 150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에코2나 에코2 OD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EPI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계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트를 개발하는 게 이번 과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놨던 것들은 뭐냐면 기존의 이러한 점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의무사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겠다. 그만큼 우리가 쓸데없는 항목들을 단순하게 입혀서 이런 것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주거 건축물의 이러한 용도별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에너지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요소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런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점수를 받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점수를 많이 받냐면요. 건축 부분의 1번 항목을 모든 배점을 다 만점으로 받습니다. 예전에 법적 단열 기준이 120T면 90T면 충분했는데 이 1배점을 받으려다 보니까 단열재 두께가 150mm가 되는 겁니다. 좋은 단열재를 쓰면서도 150mm가 되니까 단열재 누락이 생기고 단열재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비주거 건축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법적 단열 기준도 충분하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다른 항목들에 대한 것들의 민감도를 좀 더 고려해 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산업부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폭염이나 냉방부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건축 부분의 7번 항목은 냉방부하를 저감하는 항목에 높은 7점 배점이 있지만 그 점수를 받은 확률을 보니까 1에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항목들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하시는 분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받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로 인해서 점수가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의무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설비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정하겠다라는 게 그런 내용의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설비공학회에서도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정책 제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련 정책의 제언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저희가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많이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무형 연구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제도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예비 인증 당시에 6회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내용들의 침기율에 대한 숫자를 3.5H로 이제 낮춰서 실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이렇게 건설사가 비용 부담하는 요구도에 대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설비처랑 같이 진행했을 때 앞으로는 거의 공동주택의 보급률을 보니까 에어컨을 각 가정에 96.7%가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급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냉방에 대한 에너지를 포함시키고서 진행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침기율과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상쇄될 수 있는 이런 정책 제언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태양광에 관련된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향해 구분 없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용적으로 높여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인테그레이트한 디자인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속 좀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설비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 중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방과 급탕 공급 방식에 관련된 요금 체계에 관련된 이런 유지 관리성에 관련된 설계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지역 난방 배관에 대한 단열에 대한 것들도 너무나 에코투상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또 1차 에너지 환산 개수에 관련된 제도권 내에서의 개정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가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향후에 이런 건설사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 배관이라든지 특히나 우리가 이런 냉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제습 환기 장치에 대한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런 에코투상에서 반영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분석될 수 있는 내용들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같이 접목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원 중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연료전지라든지 특히나 개별 난방 방식에서 우리가 여론 설비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설비 기술인들이 다 같이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들을 좀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 산업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열 부하 중심의 이런 에너지 수급 체계를 어떻게 하면 전기 쪽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발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